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선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오늘 워크숍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실용주의에 입각한 국정과제 선정을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의 ICBM 도발로 안보 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이 언제 이루어질지도 관심입니다. 전국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유영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김영준 명지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첫 워크숍이 열렸는데요. 워크숍에 참석한 윤석열 당선인 실용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잠시 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현 정부의 그 업무를 잘 인수받아서 정부 출범하면서 우선적으로 일을 시작해야 될 또 국정 과제를 이렇게 세팅을 하고 이 가운데에서 가장 중시해야 되는 것은 실용주의고 그리고 국민의 이익입니다. 다른 거 생각할 게 없고요. 예, 유영화 교수님. 지금 그 윤 당선인도 강조했습니다만은 국정과제를 선정하는데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이 바로 이제 실용주의와 국민의 이익이다 이렇게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국정과제를 선정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이전 정부와는 어떤 차별성을 갖게 될 걸로 봐야 될까요?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겠죠. 인수위원회에서요. 이제 향후에 이제 워크숍이 끝나면 할 것 같은데요. 실용주의와 국민의 이익 참 좋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선거 기간 중에 나왔던 실용주의와 국민 중심적 이익에 반했거나 아니면 좀 그것에 응하지 않았던 이런 부분에 대한 공약이나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폐기를 하고 지금 당선인이 얘기한 대로 그런 원칙에 갖겠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좀 늦었죠. 뭐 3월 9일 날 선거가 끝났는데 이제 워크숍 가는 거니까 다른 정부에 비해서 늦습니다. 15일이 지나서 한 거니까. 근데 아직도 국민들은 상당히 궁금해합니다. 그것은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국가 운영 방향이 어떤 것인지, 또 국정 운영 방향이 어떤 것인지, 국정 철학이 어떤 것인지 상당히 그런 부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인수위원회에서 좀 늦었지만 워크숍을 통해서 좀 디지털 전환해갖고 뭐 강연도 들었다 그러는데요. 좀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그런 시대 전환적인 그런 국정 과제를 좀 내놨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랍니다. 네, 김 교수님. 지금 그 알려지기로는 이제 경제 정책을 제1 국정 과제로 삼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가장 눈여겨볼 만한 국정 과제들은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지금 제일 큰 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에 대한 상황인데 이런 표현을 썼어요. 산업 구조를 굉장히 고도화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뭐 나름대로 제조업 중심이라든지 현재 우리가 유지하고 있었던 그 산업 구조를 재편하겠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현 정부에서는 노동자 중심의 정책이 핵심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기업이 중심이 돼가지고 결국은 경제를 끌어가야 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요. 오늘 당선자가 얘기한 건 두 가지가 키워드라고 봅니다. 하나는 실용이고 두 번째는 국민의 이익을 우선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결국은 문재인 정부 때는 실용보다는 이념적인 부분 쪽에 많이 집중돼 있었었고 그리고 국민의 이익보다는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에 대한 이익에 집중한 게 아니냐라는 걸 간접적으로 내비친 거기 때문에 새 정부는 이제 그런 틀 속에서 가장 먼저 핵심적으로 둘 거는 경제가 일단 성장이 되고 그 성장을 바탕으로 복지가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걸 본인이 수없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핵심적 국정 과제는 우리가 성장 동력을 어떻게 이끌어내고 우리 잠재 성장률이 지금 굉장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 잠재 성장력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국정 과제의 축을 이룰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이번 주 인수위는 나흘에 걸쳐서 각 부처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무부의 업무 보고는 다음 주로 미뤄진 상태고요. 이를 두고 인수위와 민주당의 날선 공방을 주고받기도 했는데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 협조는 장관의 입장을 듣자는 게 아니에요. 부처의 입장을 듣는다는 거예요. 장관은 떠날 사람이 짐 싸야지 무슨 본인 의견을 얘기합니까? 그분들은 이제 남아있을 앞으로 법무부 직원들, 법무부로 하는
그 기관이 앞으로 새로운 당선이고 어떤 보조를 맞춰 나갈 것인가 라는 거예요. 거기에 왜 거기 끼어듭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여러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을 토대로 새 정부의 정책적 방향을 결정하는 단계거든요. 그런데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얘기해? 이게 뭐야? 무례해? 지금 최근에 논란되고 있는 약간 전영군 같은 모습? 이런 것들 좀 보여주는 것 아닌가? 불통으로 가는 것 아닌가? 알겠습니다. 이런 걱정이. 예. 지금 뭐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이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폐지 문제죠. 이걸 놓고서 이제 박범계 장관과 인수위가 이제 신경전을 벌인 그런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검은 어느 정도 이제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던 것 같고 어떻습니까? 당선인의 어떤 사법개혁 공약 가운데 하나인데 이 부분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까요? 글쎄 그것이 전 사법개혁인지 잘 모르겠고요. 예. 개혁이라는 것은 권력을 나누는 것이지 권력을 다시 집중화시키고 회귀하는 게 개혁인가 일단 반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박범계 장관이 인수위원회 보고 자리에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 전에 자기가 의견을 얘기한 것인데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네, 그렇죠. 그것을 얘기한 것인데 예. 그것을 인수위원들이 기자회견까지 한 것 같은데요. 분노한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이유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박 장관의 의견이다. 의견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차기 정부에서는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해서 법무부의 인수위원회 보고를 받으면 되는데 보고도 안 받겠다고 좀 유예시켜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법무부의 보고사항은 그 수사지휘권 폐지, 장관의 의견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법무부가 총괄하는 그런 부분들을 안 받는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과도한 인수위원회 태도고 좀 위압적인 태도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인수위도 이제 이 수사지휘권 폐지에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박범계 장관에 대해서 이제 무례하다,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이제 일단 업무 보고를 이제 다음 주로 다시 이제 잡은 것 같아요. 일단 취소한 상태에서 양측의 공방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 결과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여하튼 0.73%포인트 차이로 이겼든 졌든 간에 결국은 정권이 교체됐고 정권이 교체됐다는 것은 그만큼 현 정부에 대한 정책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내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꾸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만약에 2017년도에 당선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만약에 핵심적으로 했던 소득주도 성장은 잘못된 거고 탈원전은 안 된다고 얘기하면 그때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때는 민주당이 그럼 받아들일 수 없고 오만하다고 얘기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박범계 장관이 기자간담회까지 한 거는 지극히 잘못한 거다. 자기가 소신 있게 얘기할 것 같으면은 분명히 예를 들어서 인수위 과정 속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을 인수위에 보고가 가기 전에 버젓이 기자간담회를 해가지고 책임에 대한 얘기 또 책임에 대한 나름대로 민주적 통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법무부가 민주적 통제를 받았나요? 본인은 전혀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 정권이 교체된 상태라고 한다면 새 정부가 추구하려고 하는 핵심 공약인 뭔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나름대로 보고해 가는 과정 속에서 얘기할 수 있어도 보고 전에 저런 식으로 저는 개인 중심의 정치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저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장관인 동시에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기는 끝나고 국회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가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는 다음 정부에서는 절대로 현직 국회의원들을 장관으로 집어넣어가지고 마음대로 하는 내각을 가져가는 이거 패단을 그쳐야 된다. 그래서 저렇게 나름대로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왜 박범계 장관이 굳이 이렇게 해가지고서 논란을 일으킬 이유가 뭐가 있나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좀 자중했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박 장관이 무슨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니까 자기가 문재인 정부에서 취했던 검찰개혁이라든가 자기의 소신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저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자기 정책과 맞지 않으니까 질타를 하고 분노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 잘 이해가 안 가는 거고요. 근데 검찰개혁이라 사법개혁이라 얘기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개혁이라는 건 뭡니까? 권력이 집중돼 있고 과다한 권력을 나누는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수사지휘권 폐지라는 것은 검찰에게 가뜩이나 지금 무소불위의 권력이다. 수사와 기소를 같이 할 수 있는 검찰에게 더 힘을 실어주는 것이고, 그리고 예산 편성권까지도 지금 갖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검찰이 하나의 독립된 기관으로서 또 민정수석실까지 폐지해요. 그럼 검찰이 사실상 이 권력의 정권의 핵심으로 자리 잡겠다 하는 하나의 국가 권력 기관을 자리 잡겠다는 그런 정치적 의도가 빤히 보이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그거를 하여튼 뭐 박 장관하고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그것이 과연 진짜 사법 개혁인지, 권력 기관을 더 강화시키는, 회귀하는, 이건 개혁이 아니죠. 반개혁적 성격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인수위원회에서 이건 좀 재검토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 민주당이 지금 뭐 의석수는 이제 172석으로 이제 과반 이상을 이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도 지금 국회에서 검찰 개혁 과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4월 국회에서 이른바 이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검수 완박을 이제 그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이제 통과시키겠다, 이제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뭐 힘이 있기 때문에 밀어붙일 수 있는 거는 있을 수는 있겠으나, 제가 항상 누차 강조를 하지만은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선거의 의미를 잘 해석을 좀 해야 될 거라고 좀 보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정부가 들어와서 얘기하는 검찰 개혁의 핵심이 뭐죠? 결국은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두 가지 축이 있는 거죠.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이 갖고 있는 무소의 힘을 민주로 통제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검찰이 정치적인 중립성을 갖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두 가지 축을 같이 얘기를 해야지, 왜 한쪽만 보고 나서 그걸 검찰 개혁이라고 얘기하느냐라는 거죠. 만약에 검찰에 대한 여러 가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주는 게 검찰 개혁에 위배되는 거라고 얘기한다면, 똑같은 논리로 따지면은 검찰 개혁에서 민주 통제만 강조하는 그 검찰 개혁도 잘못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을 어떻게 조화를 이뤄낼 것이냐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을 통해서 얘기한 부분은 뭐냐면, 당선인이 얘기하는 공약이나 국정 기조에 대해서 현 정부가 존중하겠다는 말을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박범계 장관은 민주당 정부, 문재인 정부의 장관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얘기했었던 당선인이 갖고 있는 국정 기조와 관련돼서 존중하는 모습을 가져야지만이 이게 맞는 것이지, 나는 박범계 장관이 뭐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는 큰 틀 속에서는 맞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는 항상 얘기를 하지만 균형을 갖춰야 된다고 봐요. 근데 분명한 것은 현 정부에서의 검찰 개혁은 이거 실패했다. 공수처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됐죠? 실은 그게 성과를 갖다 냈나요?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전반적인 걸 가지고서 우리가 검찰개혁이든 사법개혁이든 해야 되는데, 자신의 쪽만 봐가지고서 이거를 풀어나가려고 한다면 또다시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주적 통제와 검찰의 독립성, 이 두 가지의 축을 어떻게 같이 함께 균형 있게 만들어갈 것이냐라는 것을 이 새 정부가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합니다. 유 교수님, 그 인수위에서는 그 윤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을 이제 야당이 반대하는 이유는 지난 5년간의 비리를 덮기 위한 시도라는 주장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5년의 비리를 덮기 위해서 사법개혁을 반대한다. 그거는 역으로 말씀드리면, 검찰의 권한이 너무 세지면은 사실상 검찰이 수사라는 것은, 뭐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검찰이 이 수사를 통해서 없는 죄도 뭐 고물줄처럼 죄의 형량이라든가 기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다는 것은 이미 다 익히 알려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검찰이 민주적 통제라는 건 시빌리언 컨트롤 아닙니까? 결국은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다 있는 얘기인데, 그것은 결국은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통제받아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누구에 의해서 통제받지 않는 그러한 검찰 기구가 형성된다. 이것은 뭐 정치적 의미를 덮어서라도 국민에게도 이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이 그대로 통용돼서 실제로 국민에게 피해 보는 사례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뭐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도 폐지하고, 검찰이 예산 독립권도 확보하고, 그러면 제가 단순하게 정치적으로 드는 생각은, 그럼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에 의한 지시만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은 뭐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이 검찰이 독립이라는 명분을 가지고서 실제로는 다시 정치 검찰화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아니라
더 정치화되는 이러한 정치적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두 가지 문제가 양날의 문제라 그러면 그걸 어떻게 조화하고 균형이 있을 것이냐라는 걸 고민해야 되는 것이지 검찰을 완전히 그냥 해방된 하나의 국가기구로 한다 그러면은 정권의 핵심 기구로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우려도 충분히 좀 귀담아 들었으면 실제로 하고요. 보면 이제 현 정부 들어와서 검찰 개혁을 얘기를 할 때 크게 두 가지를 물론 검찰 조직 문화와 관련된 얘기는 이제 제외하고 나서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검경 수사권을 조정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공수처를 신설하고 세 번째 검찰은 6대 범죄에 한해서만 수사를 한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뀐 지가 얼마나 됐죠? 제가 볼 때는 이게 1년도 안 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많이 길어봤자 1년 반 정도. 그럼 어떤 조직이 만들어지고 개편이 되면 그것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낼 때까지를 쭉 보고 나서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는 지금 검수완박이라고 얘기하는 6대 범죄 조직과 관련돼서도 검찰의 수사를 다 분리시킨다는 걸 해야 되는데 그 충분한 숙련 과정이라든지 제도가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벼랑간 6대 범죄마저도 뺏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분하게 보신이 얘기했었던 검찰개혁에 이러한 여러 가지가 성과를 내고 있는지 안 내는지를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본 다음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은 그때는 여야를 넘어서서 국회 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거를 뭐 지금 정권 교체되기 2달 전에 그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는 거는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하더라도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충분하게 국회 차원에서는 뭐 어떤 형태든 간에 논의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다수결의 의결에 의해서 법이 통과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꼭 새 정부 출범 이전에 이걸 마무리 짓겠다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당연히 뭐 이거는 어떠한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저는 이 검찰 개혁에 대한 문제를 조정도 해야 되고 토론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여가부 같은 경우에는 업무 보고가 30분 만에 끝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당선인 입장에서는 이제 여가부를 이제 폐지하겠다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 여가부를 폐지하고 다른 부처로 업무를 이관하는 그런 형태가 될까요? 근데 여가부를 폐지하면요. 일단 그 여성가족부에서 고유적으로 하는 이 성피해 방지에 대한 어떤 지원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부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여가부가 상당히 상징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선인이라든가 당선인 측근들 하는 얘기는 지금 이 우리나라의 남과 여성의 성차별 문제가 집단적인 문제,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개인에 대한 문제라 그러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OECD에서도 발표한 걸 따르면 우리나라의 아직 남녀의 성차별 부분은 우리가 최하위예요. 성차별 지수가. 그리고 지금 실제로 고용과 승진과 또 임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차별받는 지표가 나오잖아요. 기업 같은 경우라든가 보면 여성 이사가 10%도 안 되고 관리직도 10% 정도 수준일 겁니다. 이런 현실이 있는데 이것을 개인의 문제라 그러면은 여성들 입장에 봤을 때는 특히 여가부라는 것은 이런 상징성이 있단 말이죠. 여성들에게는 집단적, 구조적 성차별에 대한 여가부를 폐지한다 그러면은 여성들 입장에서 상당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고 자기 삶을 지키기 위한 어떤 그 정치 부분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집단적으로.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 지금 20대, 30대 여성들이 10만 명 이상이 집단적으로 가입했잖아요. 선거 이후에. 그런 현상을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이 선거 때 정치적으로 활용되고 이용됐던 건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이대남이라고 해서 여성과 젊은 남녀 여성들의 문제를 성적으로 구분시켜서 그래서 분열적으로 해서 정치적으로 활용했단 말이죠. 이것을 이제는 그런 부분이 이제 선거가 다 끝났고 대통령 권력을 갖게 됐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정해서 젊은 남녀들이 진짜 이런 아주 살벌한 경쟁에서 서로 간에 성적으로 대립하는 이런 부분들을 포용하고 통합할 수 있는 안을 내놔야지 그 여가부를 계속해서 폐지하였다. 그럼 그 여성들이 굉장히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나타난 것이 민주당의 10만 이상의 당원들로 스스로 들어간 것이다. 그런 점들을 좀 충분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가부 폐지를 비롯해서 이제 정부 부처 개편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대목이고 이제 정부조직법을 이제 개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건 좀 여야가 좀 합의를 이뤄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2002년도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요. 2007년도 이명박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 당시 인수위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어요.
당시에는 이제 10년 만에 정권이 교체됐는데 예.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제 거기서도 정부 조직 개편이었었습니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통일부를 폐지한다라고 했을 때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그거는 참여정부의 철학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결국은 그 당시만 해도 여소야대였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 조직법에서 여성부라든지 통일부가 그대로 존속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앞으로 인수위하고 현 정부랑 크게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지금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 저는 민주당이 쉽게 여성가족부 폐지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폐지를 하면은 대안이 뭐로 나타날 것이냐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지금 집권 여당한테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여성가족부라고 해서도 그러면 그게 여가부만 돼서 여성만 위한 것이 아니라 가족과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결국 효율적으로 기능을 바꿔나갈 것이냐. 지금 윤 당선자가 얘기했었던 실효이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성가족부를 폐지를 할 때 그런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재부치를 하고 재분배를 할 것이냐는 거를 얘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똑같은 진영 논리에 의해서 충돌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 예. 이 문제 때문에 저는 정부 조직 개편이 안 되면은 이거는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될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가. 네. 이런 비슷한 게 97년도에 정권이 교체되고 나서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에서 이제 김대중 정부로 갔지만 김정필 초대 총리를 하는데 인준을 하는데 6개월 정도 걸렸었어요. 네.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냥 단순하게 이제는 인수위라는 거는 그동안 공약사업에 나왔던 것을 조정하고 기능한 거라고 얘기를 한다면 좀 더 이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와 관련돼서는 숙고에 숙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그 양측의 갈등 속에 한 차례 무산됐던 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이 곧 이루어질 것이란 이제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실무 협의도 진행 중이다 이제 이런 소식도 들리고 있는데 언제쯤 회동이 가능할까요? 글쎄 저도 오늘 그 언론 보도를 보니까 실무 협의가 이제 감사위원 문제라 그러는데 예. 저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역대의 이 정권이 뭐 여야에서 정권이 교체되거나 한 정당 내에서 이제 정부가 교체된 사례가 상당히 있는데 이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나는데 이렇게 조건을 걸고 옵션을 거는 이런 사례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은 만나서 현직 대통령, 그러니까 이것도 용어도 예방이라 그러잖아요. 여야 영수회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제원 실장이 상당히 그 무슨 오해를 하는 거죠, 뭔가. 이걸 들어주지 않으면 뭐 MB 사면 문제부터 해서 뭐 인사 문제 이런 걸 계속해서 지금 실무 협의를 해서 밀고 당기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되면 또 안 만나겠다는 식의 얘기가 흘러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전혀 없죠. 그러면은 사실상 윤석열 당선인한테 이건 마이너스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난 물러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지금 가장 중요한 외교안보 국방에 대한 최고 지도자가 갖고 있는 최고급 정보가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고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사람이고 시진핑이 어떻다 뭐 이런 최고급 정보 그거는 대통령만 갖고 있는 거예요. 접촉을 했기 때문에. 그런 최고급 정보를 듣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외교안보 국방에 차기 대통령이 그것을 적절하게 외교안보 국방에 활용해내면서 국정운영에 그걸 삼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역대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하고 저 이명박 그 당시 당선인도 한 번만 만난 게 아니에요. 여러 차례 만나요. 한 번 만나서 모자라면은 네. 얘기를 하고. 윤석열 당선이 만나서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방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사람들은 이제 임기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시작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 얘기 좀 들어주세요.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부탁을 하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안 되면 안 됩니다. 인사권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현재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좀 협의하면서 한 차례 안 되면 또 만나고 하면서 이 제일 중요한 건 윤석열 당선인이 차기 정부를 스타트 시키는데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노하우라든가 시행착오라든가 잘한 점이라든가 이런 걸 잘 알고서 출범시켜야 성공한 정부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자꾸만 옵션을 걸어서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그 비서실장이나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계속 한다 그러는 것은 예.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이해가 안 가고 윤석열 당선인을 위한 충성이 아니다.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그 전현직 회동이 가장 늦었던 사례가 1992년에 노태우 전 대통령하고 김영삼 당선인이 만났을 때 그때 18일 만에 만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18일 내일이 이제 18일 만인데 내일 못 만나게 되면 이제 역대 가장 늦은 대면이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라고 보십니까? 뭐 그 당시에 노태우, 김영삼 당선인 간에는 서로가 정권을 유지된 상태였기 때문에 뭐 아무리 늦어도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되지만 예. 저희가 성공적으로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실은 97년도에 YS하고 DJ가 대통령 선거 끝나고 이틀 만에 만났어요. 그러면서 진짜 부부동반까지 해서 만났었던 부분들도 있었고 예. 그래서 김영삼 정부 때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많은 행정부 요원들도 김대중 정부 때 그대로 쓴 적도 있고요. 가장 성공적이었었다고 저는 보는데요. 지금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선인한테 굉장히 좀 불리할 거라 얘기를 하고 있지만 민심은 또 꼭 그렇지는 않아요. 한국 갤럽 조사에 의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에서 보면 부정평가에서 왜 부정적이냐 얘기를 했을 때 비협조적이다라는 비율이 지금 1위를 차지했어요. 그동안은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가 잘못됐다고 했던 것이 가장 많았는데 불구하고 이번에는 비협조된 문제가 가장 높게 나왔다는 얘기는 당연히 이거는 그 당선인만 문제가 아니라 현직 대통령도 엄청난 부담을 갖는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대통령이 진짜 같이 함께 만날 수 있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당선인을 향해서 모든 걸 당신이 결정하세요. 그 쥐사람 말을 듣지 말고 그 말은 뭐냐면은 굉장히 당선인을 당황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실무협의라는 단어를 써서는 안 된다고 수없이 얘기를 했고 대통령도 지금은 그냥 우선 만나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풀기 위해서는 결국은 퇴임하는 대통령이 결국은 퇴로를 열어줘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임명권은 분명히 당연히 법적으로 있지만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모든 것을 다 그러니까 딱 현재 인민권자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협의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만나야 될 이유가 뭐냐면 지금 북한이 ICBM급으로 해가지고 지금 국가 위기가 이렇게 엄청나게 위기인 상황인데도 현직 대통령하고 대통령 당선인이 안 만난다는 거는 예. 그건 어떤 이유를 통해서도 안 된다. 예. 무조건 월요일이 되면은 만나셔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다양한 얘기를 통해서 뭔가 협조를 구해내지 않으면 이거는 두 분 모두 다 결국은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해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비협조적이라는 것은 이제 예비비 496억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인수위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처가 다 보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협조적인 것이고 그거를 이제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얘기하는 거죠. 한국은행 그 이창용 총재 지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MB 때 인수위 때 활동했던 사람이잖아요. 실제로 뭐 장재원 실장은 자기가 추천하지 않았다 그러지만 얘기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실제로 인수위 측에서 뭐 전화로 해서 확인까지 했다라는 얘기가 청와대에서 나왔단 말이죠. 그럼 이제 496억인데 예비비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가위기 관리 시스템에 있는 국방뿐만 아니라 치안, 수방, 또 대북 관계, 외교 관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옮겨가면 사실상 자기의 지금 남은 얼마 남지도 않았잖아요, 그죠? 50일 남았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그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대통령의 권한도 있지만 책임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점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강조를 하는 것이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윤석열 당선인이 이해를 한다면, 인정을 한다 그러면은 그 예비비 문제에서도 그것도 들어가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나는 이런 생각인데, 그럼 문재인 대통령도 이거 상당히 심각하다. 너 와서 뭐 지하방카 나하고 같이 가보자. 이거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기도 하고, 그 몇십 년 동안 그 노하우와 네트워크와 이렇게 다 완비돼 있는 지하방카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하면 될 텐데 그것을 계속해서 이게 예비비 통과시켜주지 않았다 그래서 비협조이다. 네. 그거는 현직 대통령의 책임과 권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우려 사항도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예비비는 이제 집무실 이전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그걸 넘어서서 지금 청와대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는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안보 공백에 관련된 부분만 조정이 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자,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청와대가 얘기하는 안보 공백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면 해소될 수 있는지를 당선인 측에다 얘기를 해줘야죠. 그 당선인 측에서 그거를 수용을 해가지고 그건 충분히 있다 그러면 조정할 수 있는 것인데 서로 메시지만 전달하고 있지 그 메시지를 통해서 각각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의중을 파악하는 부분들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 속에서 그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국방부는 행정부랑 똑같은 게 때문에 국방부를 옮긴다 그래서 안보가 위협받는 건 아니다. 합참이 그대로 있는 것이다. 다만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급변한 사태가 왔을 때 그걸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빨리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한 협조가 이루어지면은 자연스럽게 지금 얘기하는 496조 예비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도 다 풀릴 수 있는 문제인데 안 만나고 나서 서로 공방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두 사람 모두 다에 대해서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의지가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책임이 있다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머리를 맞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합니다. 예. 그와 관련해서는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국방부만 아니면 또 안보에 끼치는 위협을 끼치는 일만 아니라면 뭐 협의할 용의가 있다 이런 언급을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청와대가 자꾸만 제왕적 대통령의 상징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제 생각에는 제왕적 대통령의 상징이라고 자꾸만 생각하면은 지금 제왕적 대통령에 있는 그 권력 집중 현상이라 과다한 권력, 이걸 개헌이라든가 권력 분점을 통해서 이걸 개혁하는 것이 일단 일차적으로 중요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청와대를 나와서 다른 그 대통령실을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거는. 그러나 저렇게 예를 들면 지금 2달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국방부와 버젓이 지금 군 최고사령부가 용사에서 자리를 잡고 거기서 합참과 같이 군 사령부로서 역할을 하는데 거기 갑자기 들어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국방부 지금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난데없이 벼락 맞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하는데 뭐 480시간이 걸린다 그러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청와대 들어가서 이게 뭐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조선일보나 보수지에서 사설에서까지 얘기했던 거예요. 예. 들어가서 찬찬히 팀을 짜서 그래서 진짜 아니 워싱턴 DC 같은 데 보면 국회하고 백악관 화이트하우스가 있잖아요. 그 부처에 또 그러니까 중요한 부처들이 있단 말이죠. 그 유럽 같은 데 가도 보면 원내대표실이 있고 대통령실이 있고 또 이렇게 다 형성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정치 타운을 생각하든지 그럼 업무가 효율적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세종으로 가든지 아니면 뭐 여의도로 가든지 예를 들면 그렇게 생각을 해서 중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짜서 백년대계를 해서 권력 기관들의 협조와 효율성과 효능성이라는 문제죠. 그렇게 하면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버젓이 있는 용산 국방부 용산 시대를 열겠다 그러는데 용산 시대라는 문제도 국민들에게 전혀 설득이 없어요. 그게 무슨 시대예요 도대체 용산 시대가? 광화문 시대는 설득력이 있죠. 그거는 촛불이라든가 국민의 요구사항이라 이런 부분들이 거기서 관철됐던 측면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갤럽 조사 말씀하시면 갤럽 조사에서도 36%가 용산 이전을 찬성하고 53%가 죄송합니다. 용산 이전을 반대하는 게 53%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런 자료까지 나오는데 자꾸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 들어가서 차분하게 좀 생각하고 TF팀 만들어서 국가의 백년대계를 한다는 의미에서의 대통령실을 옮기는 이 문제를 고민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뭐 윤 당선인은 뭐 이미 결론이 난 그렇습니다. 얘기다 하면서 강한 의지를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 부분은 뭐 지금 이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은 대부분이 다 저는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봐요. 예. 그런데 여하튼 왜 딱 5월 10일 날로 날짜를 딱 정해서 아마도 대통령 취임하고 1년 내에 청와대를 옮긴 것만 만약에 옮긴다고 하더라도 굉장한 변화죠. 지금까지 한 번도 그걸 실현한 대통령이 없었기 때문에 다만 시기에 대한 문제를 5월 10일로 할 거냐 아니면 그 이후로 할 거냐로 했었으면 훨씬 더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좀 있는데 예. 지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일단 들어가면 못 나온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의지가 강한데 왜 못 나오나요? 충분히 그런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다시 한번 이제 재고를 좀 하면 좋겠다는 거를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뭐 이거는 결론이 난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뭐 변화가 없는 부분들 이거는 뭐 그래서 평양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2-3달 정도는 그렇다고 한다면 어디서 직무를 할 거냐라는 그러니까 통일동 사무실에서 한다고 얘기하더라도 그게 과연 이제 어느 정도 그 효율적인 면에서 맞는 것이냐에 대한 또 평가도 있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뭐 재고를 한다고 한다면 어떨까라는 것이 많은 분들이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워낙 의지가 강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를 정말 실용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예. 실용이라는 것은 판단을 했을 때 얼마든지 새로운 상황이 변화가 오면은 그것에 맞춰서 변화할 수 있는 게 실용의 핵심이기 때문에
당선인 스스로도 실용을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과연 이제 집무실 이전을 다시 한번 재고해 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국 움직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유용화 한국외대 주빙 교수 김영준 명지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